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용이죠. 자금 조달 비용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선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관련 각종 수수료, 그리고 세금입니다. 유동화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법적 도구를 회사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회사형 유동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회사형 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 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한 후 그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배당의 형태로 분배될 때 또 과세가 되게 되면 사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화 회사의 경제성은 떨어지겠지요. 따라서 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의 도구에 불과한 유동화 회사 단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피하고 소득이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분배될 때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 거죠. 자, 과세표준은 보시는 것처럼 입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빼면 나오는 수치가 과세표준입니다. 세법상으로 이제 입금, 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세법상 입금은 그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거의 일치하고요.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입금하고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수익은 그 범위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큰 범위 내에서는 일치합니다. 손금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의 범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면 그 과세표준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입금을 줄이든지 손금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입금을 늘리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세금을 덜 낸다 한들 수입이 줄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세 전략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세법의 그 조세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자, 법인이 지급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지급하는 그 비용이라는 게 결국 부채 형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이자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그 주식에, 그러니까 자본금 형식으로 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자기에게 자금을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세법상 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출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배당금 지급은 손금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는 그 조세라는 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자본금 형식으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부채 형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훨씬 조세 전략상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유동화 회사가 그 유동화 자산 양수대금 100억 원을 유동화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경우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입니다. 그 유동화법상 유동화 회사는 유한회사로 설립되고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의 주식에 상응하는 그 출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자증권으로 자본금 100억 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의 경우에는 지금 유동화 자산 양수대금이 이제 100억 원이고요. 자, 유동화 자산이 원금은 100억이고 이제 이율이 연 10% 만기 1년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할 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유동화 자산을 통해서 유동화 회사는 원금 100억 원과 이자 10억 원을 회수하게 되겠죠. 이렇게 회수한 110억 원은 입금이 되지만 대신에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양수대금 100억 원, 즉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사채에 따라서 지급하는 이자 10억 원이 그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손금 총액도 11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동화 회사의 과세 표준은 0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게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경우, 즉 100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을 한 경우에는요. 유동화 자산에서 역시 110억 원이 회수가 되니까 입금 총액은 1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화 자산을 양수할 때 사용한 그 금액은 취득원가 100억 원이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동화 회사가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금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송금 산입이 안 되죠. 그래서 송금은 총액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10억 원이 됩니다. 결국 유동화 회사는 10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동화 회사가 이제 그 자본금으로 100억을 조달한 경우에 이제 유동화 회사가 투자자에게는 110억 원을 지급하게 될 텐데, 이 중에 이제 10억 원은 실제로 배당금으로 지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0억 원은 원래 이제 출자증권 취득한 그 출자증권을 소각을 하고 그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을 지급할 겁니다. 근데 세법상은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 등 뭐 사유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배당금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유동화 회사가 출자증권 그 소지자에게 지급한 110억 원은 전혀 송금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그 유동화 회사의 총수익, 즉 유동화 자산의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이익이죠. 그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총수익이 유동화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사채의 이자 비용과 일치되면은 결국 유동화 회사의 세전이익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표준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자, 이자로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자율은 정상 이자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시중의 이자율이 대충 한 5%에서 뭐 6% 사이다. 이러면 이제 5%에서 6% 정도 이자를 지급할 때는 그 이자는 손금 산입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뭐 20%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20%가 다 손금 산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자, 이 경우에 정상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하고 거기까지만 손금 인정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이자는 손금 산입을 부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채권을 가지고 하는 유동화의 경우에는 사실 유동화 자산에서 지급되는 이자율 자체가 그게 시중 이자율이기 때문에 유동화 자산에서 회수되는 이자율과 유동화 사채의 이자를 거의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요. 그 이자율 자체가 이제 웬만하면 정상 이자로 인정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급 이자는 모두 손금 산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동화 회사가 이제 지급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동화 회사가 이제 비용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 수수료, 업무위탁 수수료 등 뭐 기타 비용 지출도 필요하죠. 요거 감안해서 사실 유동화 사채 이자를 조금 낮추더라도 유동화 회사 법세 과세 표준은 0이거나 또는 뭐 0을 살짝 넘는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 회사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사실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유동화 자산이 정상적인 자산인 경우에는요. 그런데 유동화 자산이 부실채권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코 98-1 NPL 매각 거래를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 98-1 NPL 매각 거래는 자산관리공사, 그 당시에 이제 성업공사였는데요. 성업공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수행한 첫 번째 자산유동화 거래고요. 국내 최초의 유동화 증권 해외 매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법은 사실 캠코가 바로 이 거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거래는 워낙 거래 규모도 크고 구조도 복잡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고 클로징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국내에서 다른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에 성공을 해버렸죠. 그래서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후 첫 유동화 거래라는 타이틀은 못 가져갔지만요. 적어도 해외 매각, 유동화 증권의 해외 매각은 국내 최초입니다. 자, 이 거래에서 이제 당시에 그 유동화 회사의 법인세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지금은 그 법인세율 최고 세율이 25%고요. 그래서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한다 하더라도 27.5% 정도 유효세율 생각하면 되는데요. 98년 당시에는 법인세율이 28%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포함한 유효세율이 30.8%였습니다. 그 수익에 대해서 30.8%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거래의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죠. 외국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 자본금은 최소 비용만 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모두 주주 대출금으로 하면 외국인 주주는 투자 이익의 대부분을 이자로 회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자회사는 이자를 손금 산입함으로써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 역시 이렇게 절약된 세금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 추가 수익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주주에게 세금을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주주의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과세관청은 과세권이 없죠. 물론 배당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이 약간 늘긴 하겠지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서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가 한국 자회사에 자본금이 아니라 부채 형태로 투자하는 것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 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부채가 그 해당 지배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을 일정 비율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세법상으로는 thin capitalization 제한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과소자본금 제한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법 제14조를 보면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 그 지분의 3배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이자를 보지 않고 배당금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손금 산입이 부인됩니다. 다만 이제 금융업의 경우에는 이제 3배를 범위를 늘려서 6배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유동화 회사는 다행히 이제 금융업으로 인정돼서 6배까지는 가능합니다. 당시 이제 그 캠코 거래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해외 투자자들은 유동화 회사에 대한 확실한 지배권을 원했기 때문에 유동업 회사의 지분 역시 최소한 과반수를 보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유동화 증권을 출자 증권과 사채로 섞어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이를 인수하는 구조였죠. 해외 투자자들이 유동화회사 에퀴티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그 국조법에서 말하는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됐고요. 그래서 이들이 인수하는 유동화 사채가 자기들이 투자한 자본금의 그 6대1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그 손금 산입이 부인되는 거죠. 결국 원금의 7분의 1에 대한 수익금은 배당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 금액만큼은 손금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뭐냐면요. 부실채권을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부실채권의 경우는 사실 위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원금까지 날릴 위험을 각오하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30%,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을 이렇게 높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채로 발행하는 그 7분의 6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정상 이자는 뭐 그 당시 이자가 높았긴 했지만 그래도 10%를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과하는 수익은 이자로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 자본금은 전체 투자금의 7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배당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7분의 1이 아닌 거죠.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법인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화 회사를 국내에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는 유동화 회사를 아일랜드의 유닛 트러스트 형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닛 트러스트는 아일랜드에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아일랜드에다 유동화 회사를 이렇게 만들면 일단 법인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동화 회사가 아일랜드에 있으면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국내에서 회수된 자금이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로 송금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원천 징수를 할 것이냐 하는 이슈가 그 대신돼도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실채권 집합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부실채권의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인수 원금을 초과하는 회수금의 그 성격을 당시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유동화 자산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이 아일랜드에 지급되는 경우 그 이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그 외국 법인인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는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조약의 그 기본적인 규정인데요. 그래서 대외 송금할 때 원천징수 금액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가 한국에 무슨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동 사업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외국 기업의 경우에 이제 국내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자체를 그 고정사업자로 간주하는 소위 간주 고정사업장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서도 캠코가 이제 그 성업공사 캠코가 유동화 회사의 자산관리자로 활동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혹시 캠코를 유동화 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슈가 이제 대두하게 된 거죠.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조세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the permanent establishment라는 건요,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전적으로 또는 부증적으로 수행되는 어떤 이제 일정한 사업 장소를 말하는데요. 보통 관리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자연자원의 채취 장소 이렇게 어떤 이제 물리적인 형태의 그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fixed place of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유동화 회사라는 것 자체가 워낙 페이퍼 컴퍼니거니와 이 경우에는 지금 아예 아일랜드에 있었지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정사업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상으로는요, 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어떤 고정사업장이 없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즉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그 대리인이 나의 사업 장소는 아니죠. 하지만 일정한 경우 대리인하고의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그 소위 말하는 디펜던트 에이전트, 종속 대리인이라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세조약의 모델은 크게 OECD 모델과 UN 모델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OECD 모델이나 UN 모델이나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 있고요. UN 모델이 개도국의 OECD 모델에 비해서는 개도국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이건 모델일 뿐 실제 조세조약은 아니고요. 실제 조세조약은 결국 이 모델을 기초로 당사국 간의 협상을 거쳐서 이제 적절히 자기들의 필요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와 체결된 조세조약이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UN 모델 내지는 OECD 모델을 기초로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큰 틀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조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일단 이제 이 모델을 살펴보면서 모델에 대한 주석서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특정 조세조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제 변형된 내용을 감안해서 해석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OECD 모델 트리티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몇 차례 계속 업데이트되고 개정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금 98년 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용되던 이제 모델 트리티의 조항을 제가 따갖고 왔는데요. 그 모델 트리티 그 5조 5항이 이제 디펜던트 에이전트,
즉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이제 디펜던트 에이전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핵심만 읽어보면요. Where a person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를 대신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habitually exercise, 그죠? 상시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PE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행위 보시면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6조에 적용을 받는 independent agent가 아닌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그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habitually exercise 하는 그런 대리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PE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방금 살펴본 패러그래프 5에서는 PE로 간주할 수 있는 종속 대리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대신에 패러그래프 6에서는 PE로 간주하면 안 되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 in a contract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즉, 브로커나 제너럴 커미션 에이전트, 기타 independent status인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provided that 이하가 적용되는 한, 즉, 그 에이전트가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그러한 independent status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는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즉 PE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캠코 거래에 실제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모델 조약은 아니고요. 한국 아일랜드 조세 조약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아일랜드 조세 조약의 내용은 사실 OECD, 그 당시에 OECD 모델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인디펜던트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에 자, 그렇죠?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속 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E로 간주되지 않는 독립 대리인에 관한 조항은 이제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5조 8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아까 검토했던 OECD 모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그래서 independent status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uch person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라고 해서 통상 업무 과정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것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 모델 조약에 따른 이제 주석서가 있습니다. 해석에 도움을 준 주석서가 있는데요. 주석서 해석을 보면 그 조세조약상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독립성은 법률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을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적 독립성이라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거나 전반적 통솔을 받는 관계가 아닐 것. 즉, something more than the mere power to give instructions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그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것과 유사한 지도 감독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그 판단은 본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제로 꾀하는가 여부, 내지는 대리인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지며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활동 자체가 자기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률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통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으로 인정된다 하면은 이거는 조세조약 그 조항에 따라서 PE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대리인의 존재 외에 또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B로 볼 수는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약에서는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러한 대리인을 뒀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뭐 그거 외에서 다른 거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고 통상적 사업활동 과정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은 그런 대리인은 그러니까 5조 8항에서 말하는 한국 아일랜드 조세자 5조 8항에서 말하는 독립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B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주 독립성 내지는 뭐 통상적 사업활동 과정에서 한 게 아니다. 이중은 이제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된다 그러면 일단은 5조 8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조 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그 P이냐 그건 아니죠. 5조 7항에서 말하는 종속 대리인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상 독립대리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법 기본 통칙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냥 국제적인 해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대리인의 요건으로서는 보시면 1호에 그 외국법인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독립성은 이제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얘기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서 통상적인 사업 과정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독립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통칙에 다시 두고 있는데요. 첫째 업무 감독의 정도 보시면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사업상 위험보다 그래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속 대리인인 경우에는 독립성이 없는 걸로 해서 하나의 기준을 더 두고 있습니다. 즉 3호에서 보시면 대리인이 외관상으로 독립적 지위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외국법인의 전속 대리인이라는 경우죠. 자,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 요건을 하나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3호의 문구만 보면 뭐 전속 대리인은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사실 3호는 결국 위에 그 본문하고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보세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독립성을 판단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속 대리인이라 하면은 독립성이 없는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속 대리인이니까 무조건 독립성이 없다라고 가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독립성이라는 건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그 사실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속 대리인이나 하더라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독립 대리인으로 볼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문헌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과세 관청의 실무 관행에서는 뭐 전속 대리인이라 그러면 일단 그 3호에 걸어서 독립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고 과세를 하겠죠. 조세조약상 종속 대리인이란 개념은 외국 법인이 국내 대리인을 두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여 사실상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고정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속 대리인의 범위는 과세권의 확대 및 축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깊은 조항이죠. 어쨌든 조세조약상 종속 대리인을 보면요. 외국 기업의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되고 대리인이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 대리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즉 종속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속 대리인이 되려면 계약 체결권과 종속권 두 가지 요건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계약 체결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권한을 가졌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권을 인정할 것이냐 또 종속성은 무엇이냐 이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불안정한 개념으로서 해석상 견해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그 계약 체결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을 놓고서 일단 인디펜던트 스테이트스가 있나를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디펜던트 스테이트스는 일단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을 보유하고 그리고 통상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yes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독립대리인이니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no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 그러면 그 대리인이 계약 체결권 등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상시적으로 행사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yes라고 하면 이제 종속 대리인에 해당되어서 deemed PE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종속 대리인이 아닙니다. 조세조약은 채약 당사자 국가의 거주자와 관련된 과세 문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그건 우리나라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하면 됩니다. 조세조약은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범주 내에서 체결되는 것인 반면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내국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들은 대체로는 지금 살펴본 조세조약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는 사용되는 용어에는 조세조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법인세법 제56조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상 국내 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개념도 거의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법인세법 56조에 규정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법인세법 94조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 56조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 법인이 국내 어떤 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조약이 존재하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론상 조세조약만 적용되죠. 다만 이제 우리 과세관청이 조세조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해석이 필요할 텐데요.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비슷한 개념이 사용되었다면 법인세법의 해석 내용이 조세조약 해석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법인세법 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은 실제 내용을 보시면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56조 1항에 보시면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permanent establishment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 예시를 보더라도 지점, 상점주택 구성된 판매 장소, 작업장, 공장 등등등 해서 보면은 조세조약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간주 국내 사업장인데요. 간주 국내 사업장 관련해서는 규정 체계가 법인세법의 조세조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일단 이제 독립대리인의 경우는 피의로 보지 않는다는 이제 조항이 있었잖아요. 5조 6항에.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56조 3항에서 보시면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국내 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요거는 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종속대리인의 개념하고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죠.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해서 사실은 시행령에 의해서 그 개념을 살짝 더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통상의 자기 사업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56조 3항에 해당되면은 바로 그 간주 국내 사업장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본 법 제56조 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123조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 134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항 3호를 보시면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 법인만을 위하여 계약, 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이들이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조 1항 3호는 현재 시행령 1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행령을 보시면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즉 전속 대리인인 거죠. 그리고 그 프린시플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대리인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더라도 독립성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건 조세조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세조약에서 독립성이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독립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하나의 그 고려사항으로 참조할 수 있겠지만 조세조약의 경우 이제 여기 3호에 해당하는 문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바로 지금 독립대리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 시행령의 문구를 보시면 독립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의 전속대리인이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면 심지어는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간주고정사업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법인세법은 독립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정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 체계상으로는 이런 규정을 두더라도 사실 그 규정 체계상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세조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리인은 사실 조세조약상 그 종속대리인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 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라 그러면요. 자, 그 거주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었는데 그 대리인이 인디펜던트 스테이터스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리인이 단지 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전속대리인이고 그 외국법인의 중요 업무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 5조 6항을 배제하고 고정사업자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특정 외국 법인만을 위해서 그 외국 법인의 그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행하는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독립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인정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너는 특정 외국 법인의 전속 대리인이고 그 외국 법인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독립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어찌 보면 시행령의 요 괄호 안에 있는 문구는 그 앞에 있는 독립적 지위 대리인이라는 그 문헌하고 사실 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특정 외국법인의 전속 대리인이라면 그 대리인이 하는 모든 업무는 그 외국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느냐 하는 판단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세조약이 있는 문헌이니까 베껴온 것 같은데 이 문구에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조약의 경우에는요, 그 문구가 사용된 그 문맥을 보면은 대리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스테이트스죠. 독립적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면 그 대리인을 간주 고정사업장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취지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인데, 자, 그리고 전속 대리인. 그런데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 이 세 가지는 서로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캠코 98-NPL 거래의 실제 구조는 그 해외 투자자들이 실제로 유동화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몇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취득한 거라서 요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따서 좀 거래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자, 아일랜드의 유니트 트러스트 형태로 그 설립된 유동화 회사가 유동화 자산을 가지고 있죠. 이 유동화 자산은 국내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채권입니다. 원래는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유동화를 통해서 그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채권들의 채권자는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이겠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가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추심 업무를 그 자산관리자인 성업공사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자산관리자인 성업공사는 그러니까 이 유동화 증권, 유동화 자산인 대출 채권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면 그 상환된 추심금을 지급하고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 자격에서의 성업공사가 한국 아일랜드 조세조약 제5조 8항에서 말하는 인디펜던트 에이전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고정사업장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산관리자인 캠코요. 캠코는 그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성업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꿨기 때문에 법 이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 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요. 캠코는 이 법에 따라 필요하면 정부의 출자 또는 경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코가 유동화 회사의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는 캠코의 그 통상적인 사업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추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그 유동화 회사 부실 채권 추심해 준다 그래서 그게 통상적인 사업 활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캠코를 간주고정사업장이라고 하려면 그리고 이 거래에서 캠코의 법률적 독립성 또는 경제적 독립성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유동화 회사의 채권을 추심해 준다는 이유로 이 경제적 독립성과 법률적 독립성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독립성 판단의 문제는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긴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이 자산관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통상적인 자산관리 계약을 맺는 정도라면 법률적 독립성이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법률적 독립성이 상실된다고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거나 전반적 통솔을 받는 관계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동법상 근로계약에서 유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지도 감독권을 의미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자산관리공사가 그 정도의 그 예속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맺은 자산관리 계약은 그냥 통상적인 자산관리 계약인 거고요. 뭐 약간의 어차피 유동화 회사의 자산 관련해 추심행위를 하는 거니까 추심행위와 관련해서 뭐 약간의 지시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 독립성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려면 본인의 이익과 상충하는 자기 이익을 실제로 꾀하느냐 내지는 뭐 대리인의 사업 활동에 의한 이익을 누가 가지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건데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를 위한 채권 추심 업무는 사실 캠코가 수행하는 그 영업의 총 규모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정말 미미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거래에서 그 정도 규모의 거래에서 그 자산관리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계약을 보지 않더라도요. 수수료 산정을 뭐 어떻게 한다 하면 그 자산관리공사가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캠코의 위상하고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의 그 위상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법률적 독립성 내지는 경제적 독립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캠코는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공기업인데요. 이게 아무리 97년, 98년 그 무렵에 우리가 IMF 금융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좀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 한들 자산관리공사가 아일랜드 유동화회사하고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률적 독립성이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될 정도의 그렇게까지 예속적인 계약이야 했겠습니까? 정말 그거야 자존심 문제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계약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 법률적 독립성이나 경제적 독립성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부실채권 매각 작업을 추진하던 그 담당자들로서는
이러한 제 조세 문제를 완전히 클리어 해놓고 나면은 매각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코 98-1 NTL 매각 거래에서 자산관리자인 캠코코는 유동화회사의 독립대리인이기 때문에 간주고정사업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를 희망을 하고 이제 과세관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의를 한 결과 받은 답변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캠코 98-1 NPL 매각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사실 과거에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 거래 법률 자문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의는 안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상황에서 미리 물어보면 과세관청이 과세 안 하겠다고 답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과세할지 여부가 상당 부분은 이제 그 팩트 파인딩,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런 애매한 답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제 제가 그 법률 자문을 맡은 시점은 사실은 거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제가 개입하기 전에 이미 이제 질의를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뭐 좀 뜯어버려 보긴 했지만 잘 안 통하더라고요. 뭐 그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인 거죠.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냥 조언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할 때 장점과 단점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선택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내 의견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회신이 이거입니다. 질의 내용에는 분명히 아일랜드 유동화 회사의 자산관리자라는 점을 그 질의 내용 그 사실관계 기재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기재를 했고 관련 계약서 사본까지 모두 제출을 했음에도 질의 내용과는 달리 국세청의 답변은 이런 구조의 거래에서 해외 유동화 회사가 법인세법상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회신을 해버렸죠. 질의의 핵심은 한국 아일랜드 조세 조약에 따라 그 자산관리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인 유동화 회사의 그 간주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법인세법상 국내 사업장 개념으로 몰고 가서 답변을 한 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캠코를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이라고 답변하기에는 무리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내법 해석 문제로 도망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동화 회사의 모든 채권 추심은 자산관리감독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 사업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캠코를 통해 수행되니까 국내 사업장이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법인세법 제56조 3항 및 시행령 123조 3호를 합치면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속대리인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캠코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전속대리인이라는 부분은 해당이 없지요. 캠코는 수많은 국내 금융기관의 그 채권 추신 업무를 하는 거였고 사실 캠코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극히 일부분이 요건의 자산 추신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의 중요 업무를 캠코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면만 가지고 제56조 3항의 국내 사업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시 법인세법 제56조 3항과 시행령 123조 1항 3호의 문헌과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이 법인세법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죠. 따라서 단지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없다라고 우겨서 조세조약 5조 8항의 그 독립대리인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조건 간주 피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성이 없고 그리고 계약 체결 대리권 등의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종속대리인으로서 간주고정사업장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케이스에서 캠코는 계약 체결 대리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미 아일랜드 유동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신 추심해주는 추심권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외국 법인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립성을 부인하더라도 아일랜드 조세조약 5조 7항의 종속대리인으로 몰아넣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세조약 쪽은 답변을 피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과세를 하고 싶은 그 애국심의 작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굳이 질의 단계에서부터 미리 과세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해서 과세권을 포기하기는 싫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 포기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세조약상 과세가 가능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이제 마치 할 것과 같은 태세를 취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자들만 신났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캠코 98-1의 NPL 매각건에서는 실제로 그 과세하겠다고 나온다면 다퉈볼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유권 해석을 통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는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과세가 되고 나면 이를 다투는 과정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 유권 해석의 결론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결국 입찰자들은 가격 산정 시 그러한 텍스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응찰 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낙찰자인 론스타를 제외하고는요. 그 응찰 가격이 대체로 원금의 한 20%대였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의 최종 가격은 이제 원금의 35.6%였는데요. 이조차도 원래는 한 25.6% 뭐 이 정도였는데 그 계약을 나중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을 변경하면서 상향 조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세금만큼 싸게 팔고 대신 세금을 거두는 거하고 그냥 면세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국부를 고려하면 결국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니까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그 특정 거래와 관련해서 부과될 세금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부과액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최종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결국 레인지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20억에서 50억 사이의 조세 부담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 가격 산정하는 밸류에이션에서는 얼마를 깎겠습니까? 50억을 깎습니다. 왜냐면 20억만 깎았다 50억이 부과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에서는 그 레인지의 제일 그 최고액이 깎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상황에서 실제로는 20억만 부과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30억을 그냥 날로 먹는 셈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부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세금이라면 차라리 면세를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에서 진짜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할 듯한 태세를 취해서 가격은 막 깎였는데요. 결국 과세를 안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부가제척 기간조차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세금 물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나놓고 나니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말 국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결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99년 12월 28일 법률제 6047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때 51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 이제 내국법인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해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해서 자, 배당금도 사실상 손금 산입이 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둔 거죠. 원래 배당금은 손금 산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그 51조의 2는 유동화 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런 특례가 인정되고 있었는데요. 그 후 적용 대상을 투자회사, 프로젝트 금융회사 등 점점 넓혀서 현재는 이제 자금 조달 시 도관 기능을 하도록 근거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그 형태의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세법 51조 2가 신설된 이후에는 유동화 전문회사를 국내에 설립하고 유동화 증권을 뭐 어떤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유동화 전문회사는 법인세를 낼 게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국외 투자자들에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유동화 회사를 국내에 설립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자산유동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특례들이 과연 유동화 사채 발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사실 과거에는 상법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라서 유동화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법이 개정되어 그렇지 않지요. 유동화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 유동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동화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화법의 혜택은 날아가지요. 대신에 장점도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이제 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 계획을 금융위원회,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금융감독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동화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동화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그냥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유동화를 추진하면 유동화법상 혜택은 날아가지만 대신에 금융감독원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구조를 설정해서 유동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유동화법을 따랐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일단 채권 양도 절차에 대한 특례가 있죠. 요 이제 그 채무자에게 일일이 통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금융감독원에 양도 등록만 하면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유동화 자산은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등 금전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조항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화법에 따르지 않고 상법에 따라서 이제 주식회사 설립하고 유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민법에 따른 양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례가 이제 저당권 취득 등에 대한 특례고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 없이 금융위원회 양도 등록만 하면은 저당권이 넘어가는 특례. 그리고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 문제. 원래 이제 근저당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유동화법 특례에 따르면은 일단 확정하겠다고 통지를 하고요. 10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서 약간의 절차상 편의를 인정해주고 있죠. 이 두 가지 특례는 저당권부 채권 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당권부 채권이 아니면 이 조항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요즘 이루어지는 유동화의 경우에는요, 물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도 있지만 매출 채권 같은 부담부 채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동화의 경우에는 사실 저당권 취득의 특례에 관한 8조 1항이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확정에 관한 7조 2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유동화법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관리자 파산에 관한 특례는 분명히 자산관리자의 신용과 유동화 증권의 신용을 절연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실무상 여러 가지 다른 보완 장치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절연시키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요. 이 조항이 없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관리자가 추심을 할 때 자산관리자 계좌로 추심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유동화 전문회사 계좌로 추심을 한다 그러면 추심되는 돈은 이제 바로 유동화 전문회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산관리자가 추심을 하는데 유동화회사 계좌로 하기에는 더군다나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도 안 한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관리자 계좌로 추심은 하지만 자산관리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과 동시에 그냥 바로 유동화 전문회사 계좌로 그러니까 스위핑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루치는 몰아서 해야 되겠죠. 매번 들어올 때만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날 영업시간 종료와 동시에 유동화전문회사로 이렇게 넘기시는 걸로 가버리면은 결국은 자산관리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그냥 하루치 수신액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법 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에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약간 귀찮긴 하지만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특례법상 각종 면세특례는 과거에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의 경우에는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등등의 면세 혜택을 줬지만 이게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혜택 요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그 채권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상 채권에서 추심되는 이자율하고 유동화 사채의 이자율을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은 어차피 유동화 전문회사의 수익 자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실 채권 갖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정상 채권처럼 이렇게 그 금액이 예상되는 그리고 이제 그 예상되는 수익이라는 것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정상 이자율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법상 사채 발행 한도가 삭제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산유동화법에 따르지 않고 유동화를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